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비판적인 표현, 그래서 이상한 선생님이 하는 최만식 선생님의 작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일단은 우리가 갈래를 보면 이건 좀 알고 있자. 보통 갈래가 중요하다고 나왔는데 이건 조금 많이 물어봐요. 일단 현대소설이고요. 일단 단편 소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단편 소설이란 건 여러분이 막 지금 이게 이상한 선생님 전문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이걸 읽는데 솔직히 10분도 안 걸렸잖아. 그치? 우리가 빠르게 읽을 수 있잖아. 그럼 당연히 뭐인 거야? 단편인 거야. 짧은 단자를 써서 단편인 거야. 이걸 가끔 이제 학교 내신에서는 이제 장편 수술이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에서 많이 내더라고요. 장편 수술 아닙니다. 단편 수술이에요. 성격이 사실 당연히 중요하죠. 성격보다 풍자적 그리고 비판적이다. 그럼 풍자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풍자는 게 뭐야? 쌤이 이렇게 써놨어요. 비판에 해악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풍자 그냥 다시 쓰자면 풍자 뭐냐면 대상을 이제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거를 우리는 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음을 유발한다는 게 이제 해악이잖아. 그치? 웃긴 걸 해악이라 하잖아. 악이 없는 웃음. 근데 거기 비판을 더하면 그게 뭐가 된다? 풍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뭘 비판할 건지 뭘 풍자할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네, 풍자는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란 거, 간접적이에요. 네, 풍자의 효과 몇 가지를 써놓으면 풍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얘들아? 어떤 대상에 대한 이제 통찰력을 갖게 한다. 통찰력을 갖게 야 그래서 어떤 통찰력을 말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기회주의자들, 그 당시에 이제 기회주의자들을 이제 비판하는 작품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수들을 보면서, 아, 이런 기회주의자들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통찰력을 갖게 하고요. 또 우리가 웃음을 통해, 이게 웃기잖아, 보면, 그치? 웃음을 통해 이제 공감대를 뭐 할 수 있다?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웃음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게 뭐 풍자의 효과가 있다. 살짝만 기억해 주면 감사해요. 네,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시점보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가 주인공이라면 맞아 틀려? 틀려요. 나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가 누굴 관찰하는 거야? 이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 특히 박 선생님이라는 중심 인물을 관찰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곁들여 알아둬야 될 건, 이 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야, 얘들아? 나는 뭘 알아? 아니, 얘는 모르지. 그치? 얘는 어떤 아이야? 순수한 어린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해? 자, 이 나를 순수한 어린아이로 설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어딨냐면, 여기 있네요. 이거 1번에 별표 쳐놨죠. 그래서 서술가 나는 순진하며 어수룩해. 그리고 순수한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보므로써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 얘는 해방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는 애야. 근데 얘는 뭔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얘는 그냥 바보라면 어린아이한테 실례죠. 그러니까 되게 순수한 아이야. 순진한 아이야. 그럼 왜 이런 나를 왜 관찰자로 내세웠냐고. 이러면 쌤이 그때 수업 때 예시를 들었죠. 내가 만약에 막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 빨간색 옷을 입고 이제 마라탕 집에 갔는데 마라탕을 빨간색 옷에 흘렸어. 그럼 여러분 티가 나? 아니, 티가 안 나잖아, 그치? 이건 별로 부각이 안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새하얀 옷에 마라탕을 먹으러 갔는데 이 마라탕 물을 튀었어. 그럼 어때요? 죽고 싶어지죠,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새하얀 어린아이를 관찰자로 내세운 이유는 이런 빨간색 부정적인 면모를 뭐 하려고? 강조하려고, 부각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근데 비판은 대상이 부정적인 면모를 뭐 한다? 부각한다, 강조한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것이니까 우리 어떤 말도 할 수 있어? 비판과 풍자 효과가 어때진다? 높아진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웃긴 것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순진해서 얘가 막 트루먼 대통령 이런 말도 몰라서 이 돌멩이라 하고 막 되게 해맑아, 되게 뭐라 하지? 세상 맑은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피식피식 웃게 된단 말이야. 내 웃음을 유발한다. 이걸 해악성을 높인다. 이런 말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점 되게 중요하다 있고 1인칭 관찰자 나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변 인물이고 나는 박 선생을 관찰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배경 해방 전후.
그래서 해방 전후라는 건 해방 전도 다르고 해방 후도 다르고 있어요. 근데 주제 중요하죠. 해방 전후로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을 비판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여기서 물론 이 작품에서는 박 선생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만 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작가 비판해보자 했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 당시에 기회주의적 어떤 요리부터 저리부터 하는 그런 지식인들을 모아보자 했다, 비판하고자 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작품이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 맞아. 근데 만약에 서술자가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다면 맞을까 틀릴까? 이 말은 틀려. 왜? 서술자는 어떤 아이라 했어요?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얘는 뭐 기회주의자가 뭔지도 몰라 사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이 어린아이가 나가 이 어떤 박 선생 이걸 비판한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밑에 쓰는데 설제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박 선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맞아. 왜? 맨날 뭐 조선 말씀을 때렸잖아 그치 얘가. 근데 기회주의자를 비판한다 서술자가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거지 서술자가 비판한다면 틀리다는 거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특징 보면 어린아이를 서술자 설정에서 주인공을 관찰했다. 그리고 인물의 외모와 행동을 과장하고 희화화, 이 희화화 뜻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걸 우리 희화화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했다? 풍자했다. 그래서 어디서 풍자가 사용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설에서 이제 구성 단계 이렇게 나오는데 발전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가끔 정말 가끔 끔까지는 아니고 꽤 자주 그렇지만 가끔 우리가 어디가 발달에 해당되고 어디가 전개에 해당되고 이런 걸 좀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소설 읽으면서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절정만 말하면 절정이란 게 갈등이 이제 소설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걸 우리 절정이라 해요. 이 소설 절정은 언제냐? 이제 그 강 선생님이 미국을 초전한 박 선생님과 대립하다 또 강 선생님이 빨갱이다 이런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는 장면 있죠? 거기에 절정 부분입니다. 절정 부분이다. 갈등이 최고조예요. 쌤이 이제 목은 좀 괜찮은데 콧물 때문에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여러분 듣기 조금 거북할 수 있어. 미안해. 근데 어쨌든 우리 여기까지 봤고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 비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외모와 성격 부분인데 박 선생은 키가 되게 작대요. 그리고 머리가 엄청 크대요. 옹졸하고 화를 잘 내는데 근데 강 선생님은 키와 몸이 크고 순하게 생겼대. 그럼 서로 완전히 어떻게 생겼어? 반대로 생겼어. 그쵸? 그러니까 강 선생과 박 선생이 외모가 대조돼. 그래서 우리가 두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대충 알 수 있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 성격을 이런 외양 묘사, 외모와 성격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오른쪽에. 박 선생님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박 선생님 온유하고 사나운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거. 그 다음에 광복 전과 후에 박 선생의 태도 변화. 광복 전에는 친일파였죠. 광복 후에는 일본은 되게 나쁜 놈들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태도? 기회주의적 태도란 말 꼭 아셔야 되고요. 이 수술에 사용된 풍자의 기법과 효과. 풍자가 어디에 사용되냐? 처음 부분에 박 선생의 외모, 말과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부분에서 이제 풍자가 사용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북전과 후에 달라진 박근혜의 태도를 휘화해서 비꾼다. 그래서 우리 돌베기 트루먼 대통령을 돌베기라는 부분 박 선생의 말을 희화와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웃겨 안 웃겨? 웃겨 웃음을 유발해. 그 다음에 박 선생의 부정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독각한다.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 박 선생의 외모를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이 이 박 선생을 어떻게 바라보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 이 마지막 말이 조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 알아두시고 두꺼운 팔의 물고는 사실 비상평가 문제 구성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물론 쌤이 뭐 욕하는 거 아닌데 왜 교과서에 자소서에 있는 거를 왜 평가 문제 빼놨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꺼운 팔을 물고는 따로 이제 영상을 촬영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선생님 볼 텐데 일단은 우리가 모든 소설 내신에서 모든 소설의 기본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쌤이 이상한 선생님 어휘 정리해서 파일 보내드렸잖아요. 두꺼운 파리를 물고랑 같이. 그래서 그 단어 뜻을 외워주시라. 이것만 부탁드릴게. 자 보면 우리가
발단 부분. 저 콧물 때문에 미치겠어, 얘들아. 자, 보면, 네, 우리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박 선생이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이에요, 주인공. 네, 박 선생님은 생긴 것보다 무척 이상하게 생긴 선생님이었다. 뭐, 키가 한 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뼘이란 거 되게 우리가 여러분이 손바닥만 하거든요. 근데 키가 진짜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죠. 그치? 이거 뭐 한 거예요? 과장한 거예요, 여러분. 과장. 과장하면서 희화화하고 있다. 과장하면서 우스꽝스럽게 하고 있다. 하면 맞아요. 그리고 박 선생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뭐 일본 정시 때 혈서로 지원병을 지원했고, 그렇지 않게 몸집은 그저 한 줌만 하고, 또 이제 생긴 거는 뭐 대갈장군 이런 말도 나오고, 되게 어쨌든 되게 싸납게 생겼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박 선생이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외양을 되게 과장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되게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어요. 되게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우리 박 선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돼?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돼? 그쵸? 그래,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작가에 대한, 작가의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또 이제 독자들한테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는 점, 이거 중요하고, 인물에 대한 성격을 여기서 직접 제시한다 했어? 간접 제시한다 했어? 간접 제시한다 했죠? 그쵸? 인물의 어떤 생김새를 보여주면서 성격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강 선생님은 외모가 어땠어요? 뭐 키가 크고 몸집도 크고 얼굴이 너무렇다고 얼굴이 검긴 해도 순해요. 사람이 든다고 눈도 순하고 허우기를 잘하고 그래서 강 선생님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어. 그래서 박 선생과 강 선생의 외모가 어떻게 돼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둘의 성격도 이제 대조될 것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커다란 몸을 해가지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게 어느 쪽에 있어? 강 선생님. 근데 하나는 한 뼘만한 키에 그 무섭게 큰 머리통을 한 얼굴로 바삭 대들고는 사람이 졸졸 울으면서 이거 누굴 말하는 거겠어? 박 선생님. 네, 둘이 대조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맞서서 싸우는 모양은 마치 큰 스키와 조그만 고양이. 큰 스키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강 선생. 조그만 고양이는 박 선생.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네요. 사이가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우리 이거 사주성으로 견원지간이랍니다. 살짝만 알아도. 네, 계속 보면 그리고 끝다음부터 이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좀 제시되기 시작하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다 그랬을 테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그때말로 국어. 그래서 여기서 국어가 주의해야 될 게 국어는 여기서 우리 한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 이제 일제강점기 말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 말기에서는 그 민족 말살 정책이라 해가지고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국어는 어떤 말을 의미한다? 일본어를 의미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이 국어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시대적 배경 혹은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조선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보면 조선말을 이제 탄압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제소의 순사, 면회면 서기, 막 이런 약간 높은 위치, 약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일본말을 썼대. 근데 이런 사람들이나 조선 사람끼리 만나도 척척 일본말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주제소의 순사, 뭐 면회면 서기, 이런 사람들. 근데 다른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들과 만날 때 말고는 다들 조선말로 말을 했대요. 그래서 약간 되게 일본한테 약간 높은 위치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평소에도 이제 일본말로 말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 그냥 평범한 조선인들은 일본 사람과 만났을 빼고는 어떤 말을 사용했대요? 조선말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고요. 계속 보면, 넘어가서.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 서술자, 나도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어떤 말을 사용하겠어? 조선말을 사용했겠죠? 근데 박 선생님이 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조선말을 사용할 때 되게 많이 화를 냈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나의 친구 상준이 녀석과 싸움이 붙었는데, 둘이 이제 이렇게 껴안으면서 이 자식아 저 자식아 죽어봐 때려봐 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코라, 주생코 떼끼가 쓰레있을까 이럴까? 막 이렇게 말했대. 야, 이놈아, 조선말로 싸우는 녀석이 없어. 그러면 지금 얘네가 싸운 이유는 얘가 혼난 이유는 나가 혼난 이유는 친구랑 싸워서 혼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혼난 거야? 조선말을 사용해서 혼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지금 박 선생은 친구랑 싸워서 혼내는 게 아니야. 왜 혼내는 거라고?
조선말을 사용해서 혼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친일적인 면모를 알 수 있고요. 근데 반면에 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선말에서도 뭐 별말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아무 시비 아무 그러니까 문제 삼지 않았대 아무 문제 삼지 않았대. 그리고 강 선생님은 이제 일본 선생님들하고 있을 때 일본어를 사용했지만 지금 우리들 그러니까 이제 서울자랑 같이 있을 때는 일본말로 말을 하지 않고 조선말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왜 선생님은 국어 일본말로 말을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강 선생님 웃으면서 나는 국어 일본어가 서툴러서 그랬다고 대답을 했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위에서 이제 강 선생님은 일본 선생님과 있을 때는 이제 일본어를 사용했다며, 그치? 근데 일본어가 서툴러서 일본어를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겠죠, 그쵸? 그러면 강 선생님이 왜 일본어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쵸? 일제에 대한 뭐 때문에 저항 의식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죠, 그쵸? 너 어떻게 저항하고 있다?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진짜 서투른 게 아니란 거. 일본이 싫어서 그냥 조선말을 쓰고 싶어서 조선말을 사용하는 거란 거.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게 돼요. 해방이 되는부터 우리 위기 단계입니다. 해방이 되는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우리는 아직 해방이라는 말을 몰랐대. 왜?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라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일본이 전쟁이 지고 항복을 한 것만 알았대. 그래서 보면 평소에 이제 뼘박 박 선생님이 일본은 절대 지지 않는다고 이제 기어코 세계 통일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그 일본이 도리어 지고 항복을 하다니 어린아이한테 이해할 수 있었어? 없는 일이죠. 그쵸? 어린아이들은 선생님 말이 다 진짜인 줄 알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이렇게 일본인 집단이 정말 모를 리였대. 그래서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 순수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웃기다, 안 웃기다? 웃기다, 웃음을 유발한다. 네, 계속 보면 이제 초상단치처럼 이제 모두 코가 쏙 빠져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휘가 뭐 자주 나오는데 특히 코가 빠지다 이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코가 빠지다 우리가 뜻이 여기 나와 있죠. 근심이 쌓여 기가 죽고 맥이 빠지다. 약간 기운이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인 선생님과 박 선생님은 어떤 분위기인 거야?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이제 뭔가 되게 나라를 말 그대로 나라를 잃은 기분이겠지, 그치? 근데 계속 보면 그때 6학년이 다니던 우리 사촌 언니 여기서 언니는 뭐 여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형을 의미해요. 형. 사촌 언니 대성이가 뒤늦게 몇몇 동무와 함께 떨떨거리고 달려들었다. 대성 언니는 똘똘하고 기운 세고 싸움 잘하고 그러느라고 선생님한테 꾸지는 거 맨날 도맡아 맞고 반에서 성적은 제일 꼴찌인 천하망을 말썽꾼이었대요. 자 여러분 아까 박 선생의 외양을 묘사할 때는 성격을 어떻게 제시한다 했어? 그때는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했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대성어대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거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대성언니의 어떤 성격을 그냥 어린아이 서술자가 그냥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 그치? 내 기운 세다, 뭐 똘똘하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어. 그럼 이건 간접적이라고 직접적이라고? 이건 직접적이라고. 그래, 직접 제시. 서술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직접 제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대성은 네가 교무실로 들어갔죠? 근데 박 선생님이 난다. 왜 그래?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박 선생님은 해방 이후에도 뭐 일본어를 사용하곤 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자, 대성은 네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덴노 헤이카가 꼬상했다죠? 그래서 천황폐하가 항복했대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가? 네,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조롱 가려고, 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박 선생은 뭐라고요? 잠자코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지기 싫이. 그래서 현실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부정하고 있는 거야.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박 선생은 아직까지 일본이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근데 이제 대성 언니가 뗀노할까 빠가 뭐 바보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 말 못했죠. 그쵸? 왜 아무 말 못한 거야? 이 이유가 조금 중요해요. 뼘박 박 선생님도 잔뜩 눈만 흘기고 있을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았다. 왜? 일본이 뭐 있기 때문에? 패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박 선생님 심리는 어땠을까요? 되게 좌절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좌절하는 박 선생과 대조되게 우리 강 선생님은 어땠어? 강 선생님은 평소에 점잖던 사람이었어. 근데 되게 들이 날뛰고 덤비고 하고 되게 기뻐했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강 선생님의 해방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 알 수 있고 강 선생님의 말을 보면
뭐 우리 조선 사람을 못 살겠고 하시하고 피를 빨아먹고 하던 그 일본이 이런 말을 통해서 그동안 일본에 대해 일제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강 선생이 이제 애들한테 야 태극기 만들어 가지고 나올게 이렇게 말해서 교문실로 들어가니까 일본인 선생하고 박 선생이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강 선생이 당신들은 이제는 일 없어. 여기서 당신들이란 일본인 선생님들 말해요. 그래서 어서 집으로 가 있다. 당신 나를 돌아올 돌이나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박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자상히 여기서 자상히는 자세히란 뜻이에요. 자세히 알아보기나 하고서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래서 박 선생은 아직까지도 현실을 받아들였어 받아들이지 못했어?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근데 강 선생이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별표 쳐놨죠. 여기서 강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말을 했는지가 조금 중요해. 봐봐. 무엇이 어째? 자넨 그래 무어가 미련이 남은 게 있어 외놈들하고 대가리 맞대고 앉아서 수군덕거리나. 혈서로 지원병 지원 한 번 더 해보고파 그러나 아따 그다지 애달 거더라. 외놈을 쫓겨나가는 꽁무니 딸 일본으로 가서 살자 그러나 자네 같은 충신이면 일본에서도 괄신은 안 하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박 선생을 되게 비꼬고 있는 거야. 야 너는 진짜 너 왜 그러냐? 너는 애가 왜 그래? 그냥 일본이 그렇게 좋으면 일본을 꺼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강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야? 박 선생은 뭐 하는 거야? 비판 혹은 뭐 비난하고 있다 해도 맞아요? 아니면 꼬고 있다라고 해도 맞고 여기서 강 선생의 말의 의도 중요하다 있어. 박 선생은 뭐 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그래서 박 선생은 어떻게 말했냐면 뺨박 박 선생은 그만두를 못하고 얼굴이 벌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럼 이때 박 선생의 심리를 지금 직접 지시한 거야? 간접 지시한 거야? 간접 지시한 거죠. 왜? 얼굴이 빨갛다 이런 걸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뺨박 박 선생이 나한테 이렇게 꼼짝 못하는 걸 보기는 처음이었다. 왜?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박 선생은 항상 당당한 모습이었으니까. 넘어가서. 자, 강 선생은 반지, 여기서 반지는 우리가 그 링이 아니고요. 그 일본의 약간 얇은 종이를 반지라고 해요. 반지를 여러 장 꺼내놓고 붉은 잉크와 푸른 잉크로 태극기를 몇 장이고 그랬다. 왜 이렇게 몇 장이고 왜 그리는 거야? 아이들에게 뭐 해주려고? 나눠주려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박 선생이, 아니, 강 선생이 또 박 선생한테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의 의도도 중요해. 그래서 앞에 대화와 앞에 담화와 여기 담화에 비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말을 건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좀 흥분해서 말이 너무 박절했나 보이, 정이 없었나 보이. 어찌 생각하기 말게. 그리고 이제는 자네나다나 그동안 지은 죄를 우리 조선 독부 앞에 속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그동안 지은 죄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강 선생님은 진짜 죄를 지을 거야? 아니 진짜 죄를 짓지 않았어. 근데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그동안 일본에 이렇게 적극적인 저항을 한 건 아니잖아. 이 강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것에 뭐가 있었던 거야? 되게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박 선생은 진짜 죄를 지을 게 맞지. 적극적으로 친일했잖아. 그치? 근데 강 선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자 물론 이 다음에 민족이 우리를 심판하고 죄에 따라 벌을 줄 날이 오겠지. 그러나 장차에 받을 민족과 심판의 벌은 장차에 받을 민족의 심판과 벌이고 시방 여기서 시방은 용이 아니라 지금이란 뜻. 시방 당장 조선민족의 한 사람으로 하늘이 좋은 바든가 우리같이 순복 찾고 건국에 도움되리라 하세 차에 이르러 태그리세 독립맞이보다 한바다 부르세.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는 강 선생이 박 선생을 되게 비판하려고 말했다면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말할 거야? 박 선생을 뭐 하려고? 이제 설득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회의 후 설득하려고. 그래서 박 선생도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뼈밥 박 선생님은 아무 소리도 않고 강 선생이 옆으로 와서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자, 그래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박 선생이 이제 애국심 때문에 태극기를 그렸다 이러면 틀려요, 당연히. 이 박 선생은 애국심이란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얘들아. 그리고 절정 부분을 가볼게. 절정 부분 보면 그 뒤로 강 선생과 박 선생은 사이가 매우 좋았대. 박 선생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대. 근데 외놈들은 천하의 불측한 인종에서 남의 나라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방 전에는 박 선생이 그렇게 일본을 막 물고 빨고 하던 사람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 일본은 아니 이 외놈들은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박 선생이 어떤 태도가 드러난다?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이랑 권율 도원수한테 아주 혼이 나서 쫓겨나가는 이야기도 해줬대요. 근데 이게 애국심 때문이 아니란 거. 그냥 얘는 기회주의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요리부터 저리부터. 그러면서도 뼘박 박 선생님은 열심히 미국말을 공부했대. 근데 왜?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 남쪽에는 약간 미국의 영향이 커졌잖아요. 점점 그쵸? 이제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미국의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거야. 그래 이런 것도 뭐 기회주의적 면모를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계속 보면 미국 병정은 미국 군사는 벼 공주를 감독하러 와서 우리 뼘밥 버스님을 그 꼬마 자동에 태워가지고 동네동네 돌아다녔다. 끝없는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데 벼 공출이라는 게 이제 정부의 쌀을 이제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국민들이 정부의 쌀을 내야 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도 알 수 있고 뼘밥 박 선생은 미국 양보를 얻어먹고 미국 통솔이면 과제를 얻어먹고 했다. 그래서 박 선생이 정말 미국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정말 아무 대가도 안 받고 이렇게 미국을 도와준 게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고 뭘 받았어? 뭐 양복도 얻어있고 과자를 얻어먹었대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말 조금 자주 나와 얘들아. 미국을 도와주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 이런 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 선생님이 파면이 되고 박 선생이 교장이 되게 되는데 강 선생이 파면이 된 이유를 보면은 어른들 말이 강 선생은 빨갱이라 했다. 그래서 파면을 당연으로 했다. 또 누구는 뼘박 박 선생이 강 선생을 그렇게 꼬아댄 것이지 강 선생님 하나도 빨갱이가 아니라고도 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은 그 당시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약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이 있었어. 네, 시대적 상황은 약간 이념적 대립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좌우의 대립이라 할 수도 있고요. 공산주의와 이제 자본주의, 지금도 우리가 북쪽은 이제 공산주의고 우리 남한은 이제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남북 약간 그런 남북의 대립처럼 그러니까 이념 간의 대립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 말 통해서 박 선생님이 이제 강 선생을 모함했다는 걸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 그럼 뼘박 곽 선생은 미국을 치위 마르도록 칭찬했대요. 이 세상에 미국까지 훌륭한 나라가 없고 미국 사람까지 훌륭한 백성이 없다고 했다. 우리 조선 미국 덕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미국을 누구보다 고맙게 여기고 미국이 시킨 대로 순종해야 하느라고 했다. 이제 이런 부분도 박 선생의 어떤 기회주의적 면모를 보여주는 거고 누군가가 이제 미국 놈이라면 되게 엄벌을 좋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되게 찬양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왼쪽에도 써놨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줬다는 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팩트입니다, 여러분. 미국한테 많은 도움을 얻었지, 그치? 근데 얘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여기부터 또 풍자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뼘박 박 선생님들은 미국에도 넷노웨이가가 있냐고 물었대. 왜 넷노웨이가 천황폐하가 있냐고 물어본 거야? 그 해방 전에 박 선생한테 하도 무슨 소리를 들었어? 넷노웨이가는 되게 훌륭한 분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생각에는 넷노웨이가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박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와서 이 미국을 이렇게 찬양이 되니까 아, 미국에도 넷노웨이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웃음을 유발하게 되죠. 근데 해학성이 높아진다. 또는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 모습을 통해서 박 선생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거니까 풍자성을 높인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뼘밥 박 선생이 뭐라 하셨냐면 미국엔 뗏노이가는 없고 뗏노이가만 훌륭한 돌멩이라는 양반이 있다고 대답했대요. 돌멩이 누구라고? 트루먼 대통령. 미국에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영어도 모르는데 트루먼을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어린아이 시선으로 이제 박 선생의 말을 보였다. 희화화했다는 거.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돌멩이랑 훌륭한 어른을 위하여 미국 신민로 셋이 부르고 기미가요 대신 그 돌멩이가요를 부르고 해야 하나 보다 생각했다. 아무튼 뼘박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마지막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박 선생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야 이제 코가 좀 들리네. 야 이제 다 끝나니까 목소리가 좀 나오네. 여러분이 박 선생을 평가한다면 그냥 이상하다고만 말하진 않을 거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어? 되게 나쁜 새끼다. 기회주의자 새끼. 막 이런 식으로 말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왜 서술자는 그냥 이상한 선생님이라고밖에 못한 거야? 얘는 뭐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서술자인 나의 박 선생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드러나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 비판이라고는 할 수 없어. 왜? 나는 박 선생님의 행동을 이해해서 이해하지 못했어? 이해하지 못했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상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비판이라면 맞으려? 이건 틀려요, 여러분. 이 밑에 써놨죠? 어린아이 나는 성pak을 제대로 못해. 박 선생에 대한 비판을 못한다. 그냥 박 선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이상한 선생이라는 게 서술자의 직접적인 평가이다. 이 대상에 대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박 선생에 대한 풍자가 두드러진다. 박 선생에 대한 풍자가 두드러지는 장면을 찾으라 하면 우리 맨 처음에 박 선생이 어떤 외양 묘사한 부분 있죠? 겉모습 묘사한 부분.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한 선생님이었고요. 두꺼비 팔을 물고는 이 비상평가 문집이 없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